디지털 코드에 불과한 비트코인이 어떻게 화폐적 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시금융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고 적은 시드가 있더라도 얘가 갑자기 10배, 100배가 뛰었을 경우에 물론 오른 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란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블록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나 정책,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전달하는 지식 소매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강연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질문들에 답변을 할 때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 지금 사도 되나? 이와 같은 것들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내재 가치가 있는가? 이게 향후에는 영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가? 왜냐하면 얘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어떤 코인을 사야 비트코인처럼 대박을 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것들에 대한 등장 배경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이 암호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암호학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접목해서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혹은 어떤 기업이라든가 정부에 있는 정보를 외부에서 공격할 때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와 같은 암호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래밍이 발달된 것은 아니었고 1980년대를 위시해서 미국 정부가 개인 프로그래밍 전문가들과 암호학자들을 고용해서 기업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력하던 이 전문가들이 점점 디지털 기술이 부상하면 이 개인정보가 굉장히 위협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첫 번째 타겟이 본인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에 그와 같은 기술적 역량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기네끼리 연대해서 암호 무정부주의, 즉 방어 기술로 암호학 기술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사이퍼펑크라고 하는 어떤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어떤 하나의 움직임은 국가의 개입이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금융거래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데이비드 차움이 만들었던 이캐시, 그리고 아담 백이 만들었던 해시캐시, 닉 자보의 비트골드, 할피니의 RPOW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비트코인의 어떤 조상님에 해당되는 것들이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저희가 실물 화폐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를 홍길동에게 주면 바로 저의 10,000원은 홍길동에게 이전이 되지만, 디지털로 만든 10,000원은 제가 홍길동한테 준 다음에 다시 제가 그것을 복사해 놓은 것을 심청이에게 주었을 때 이것이 어떤 게 진짜인지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과연 실제로 자산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는데, 1990년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어떻게 실제와 같은 화폐적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붕괴되는 결정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바로 미국의 모기지론을 통한 전 세계 금융위기였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미국의 부동산 버블과 모기지론의 부실이 심화가 되면서 부동산을 기반으로 했던 다양한 파생금융상품과 그 파생금융상품에 다시 보험상품이 더해진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이 전 세계에 유통되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의 현물에서 이 가치가 상환되지 못하자 그것이 연쇄적인 부도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 굉장히 큰 금융위기를 일으킨 사건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각각 미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들과 중앙은행들 혹은 거대 금융기업들이 모두 위기에 처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때 취했던 방법은 미국은 양적 완화, 즉 달러를 많이 찍어냄으로써
달러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는 형태로 미국이 져야 할 빚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켰고, 그 다른 나라 역시 국가가 그 나라의 법정 통화를 많이 이제 찍어냄으로써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국가와 중앙은행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새로운 사적 금융, 즉 탈중앙화된 금융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기술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중지별 문제조차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해결 방법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바로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분산 원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혹은 중앙기관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저장과 그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승인을 여러 단계의 나누어서 여러 저장 장치에 이 모든 데이터를 같이 중복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그것들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앙집권화되어 있던 그런 제3기관을 다중앙화 혹은 다원화시킨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 즉 노드가, 저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탈중앙화되어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었죠. 이와 같은 분산 원장의 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즉 블록체인은 다중화되어 있는 노드에 올라가는 데이터를 굉장히 짧게 추각해서 올리는 형태로 데이터의 양을 줄임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가장 성공한 블록체인 상품으로는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사이퍼펑크라고 하는 암호 무정부사의 기술 철학적 사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사회적 수용성이 형성된 분위기 속에서 등장했고, 드디어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통해서 개인 대 개인에 관한 전자적 현금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처음 선을 보였고,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중앙은행에서 발행되지 않은 최초의 암호화폐이자 법정 통화를 대체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안정된 형태의 가격을 갖고 있기보다는 오늘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서 가치의 저장성에 대한 기능이 더 커지면서 금융 투자 상품으로서의 그 성격이 진화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여러분들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더리움이나 CBDC,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전체적인 디지털 자산을 나누는 기준은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행 주체가 국가이냐 아니냐, 즉 국가냐 민간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스테이블하냐 스테이블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국가가 발행하고 스테이블한 형태다, 즉 국가가 발행하고 그 가치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던 지금까지의 피아트 화폐, 즉 종이나 주화 형태의 그 돈이 디지털 형태로 전환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CBDC로 바뀐 거고, 그리고 민간에서 발행하는데 이것이 가격 안정성이 있다, 스테이블하다라고 하면 플랫폼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테더라든가 서클코인, 테라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것의 발행 주체는 국가가 아니지만 크립토의 전체 세계에서 얘네들은 가치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달러와 같이 연동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가상자산 세계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서 그 비트코인 등을 사고, 혹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때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스테이블로 교환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CBDC와 민간에서 발행하는 플랫폼 토큰은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고, 국가가 발행하면서 스테이블하지 않은, 즉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이런 상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없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상자산은 민간에서 나왔지만 가격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통적인 크립토,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 그리고 민코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크립토라고 하는 큰 묶음 속에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아닌 것으로 나뉘는데, 비트코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통 알트코인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와 같은 네트워크 플랫폼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테더, 서클코인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시바이누와 같은 민코인 등이 모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나뉘지만 결국은 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때 2021년에는 전 세계 자산 순위에 6위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 1월에는 18위, 그리고 올해 지금 8월에는 10위권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 자산 순위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에 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한번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많은 유입이 2년 사이에 22배 이상 늘었다는 것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이 중에서 2,100만 개 중 94%가 현재 채굴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1%, 즉 2,100만 개 중에서 2,550만 개 정도를 정부와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이 2.7%에 해당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 미국과 중국이 거의 각각 1%에 해당되는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올해 1월에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미국 SEC에서 승인되자마자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의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20% 정도는 움직일 수 없는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2,100만 개 중에서 한 77%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에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65%에 해당됩니다. 향후 비트코인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라든가 혹은 폭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중에 또 상당 부분이 다시 기관 투자자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거래에 익숙했던 사람이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방법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입했던 가상자산을 거래소와 혹은 개인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데,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실의 위험 등이 있죠. 가상자산 보관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리스크를 4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소에 맡겼을 때 이 거래소 자산 책임자가 갑자기 잠적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에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큰 거래소, 어피트 정도에 해당되는 캐나다 거래소였던 쿠드리가 CX라는 거래소의 어떤 CEO 제럴드 코튼이 갑작스럽게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키는 이 제럴드 코튼만이 가지고 있었고, 당시로는 시가 3,200억 원, 현재로는 3조가 넘는 이상의 그 크립토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없어져서 이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모두 자산을 손실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람이 인도 여행 중에 사망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것을 들고 잠적했다고 해서 현재까지 FBI가 추적 중이고, 넷플릭스에서는 이와 같은 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하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나 어떤 이런 형태에 대한 해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든 혹은 개인 지갑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든지 이것에 대한 해킹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분실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이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에 맡겼던 돈이 해킹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거래소가 파산을 선언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다시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의 개인 지갑에 저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분실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사례가 바로 제임스 하우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13년 자신의 컴퓨터의 하드를 버려버립니다. 이 사람은 청소 중에 버렸다가 바로 생각을 했죠. 아, 여기에 내 비트코인 8,000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뒤로 자신의 그 잃어버린 컴퓨터 하드를 찾기 위해서 각 영국에 있는 쓰레기통을 찾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펀드까지 구성합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게 쓰레기장을
뒤질 수 있는 어떤 좀 허가를 해달라고 했지만 영국 정부가 환경오염을 문제로 해서 이것을 허가해주지 않자 AI나 뭐 로봇계 등을 이용해서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콜드월렛에 저장했던, 그래서 보안의 어떤 위험성을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어떤 경량화되어 있는 외부 물리적인 콜드월렛에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분실했을 경우에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또 큰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소유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이 소유자의 어떤 유족들이 이 자산에 대해서 접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아니라 이것을 보안상의 문제로 자신의 개인 지갑에 넣어주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분실이라든가 혹은 이 사람이 어떤 그 키워드를 남기지 않고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들이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정통 자산에 보다는 훨씬 더 가상 자산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과 위험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왜 성장했을까를 보면 가상자산의 자산적 속성이 급격하게 가격 변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적은 시드가 있더라도 얘가 갑자기 10배, 100배가 뛰었을 경우에 내가 훨씬 더 큰 어떤 자산적 이득을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훨씬 빠르게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른 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매도를 하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시장도 가상자산 시장만큼 글로벌 유동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바로 가상자산 시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가상자산은 빠른 시기에 단타로 어떤 거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초기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산업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수요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실패로 돌아서고 있고 또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더 이상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코인 발행을 통해서 어떤 투자자들을 몰입한 다음에 그것을 스캔 코인 형태로 팔고 바로 잠적해버리는 사기성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금융, 즉 주식이라든가 채권, 금, 이런 파생상품이라든가 부동산 등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에는 개인들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스테이블코인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알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분산금융으로 인해서 개인의 접근성이 상당히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언제라도 운만 좋으면 혹은 내가 적절하게 타이밍만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가상자산은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수요가 바로 이 가상자산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상자산 성장의 원동력은 이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경제적 안정을 원하는 인간의 생존 욕구에 가장 부응하는 자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부응하지 않는 기술은 결국 발전할 수 없고 모든 기술의 변화에 중심에는 바로 인간의 욕망이 있고 이 기술 자체의 필요성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 서사를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4년 전 세계 거시금융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치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자산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 자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상자산이 아니라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재 가치가 0을 향해 가더라도 이 인간의 욕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등장해서 반드시 이 자산은 현재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무언가 확실한 자산적 어떤 뒷받침을 갖고 싶은 욕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할 것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동안 오랫동안 혹은 어느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어떻게 자산이 되었나에 대해서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이었습니다. EBN